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자, 오늘은 세조의 장자방으로 불리는 한명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오른 후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국호를 정해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하며, 이때 조선이라는 국호를 받아오기 위해 이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한상질이라는 인물이 바로 한명회의 할아버지입니다. 국호를 받아온 공으로 한상질은 개국공신에 임명되어 재산과 자기를 받았고 예문춘축한 태사학을 지내게 되죠. 그리고 한명의 아버지 한기는 그렇게 뛰어난 인물은 아니어서 정육품 승이랑 사원감찰을 지냈긴 했지만, 어쨌든 한명회는 뼈대 있는 사대부 가문에서 태어난 것은 분명하지요. 그럼에도 한명회는 태어나면서부터 불행의 씨앗을 안고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일단 1415년 11월 26일 칠삭동이로 태어난 것이죠. 석 달이나 일찍 태어난 한명회가 온전히 살아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은 가족들은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둬라 라며 그를 돌보지 않았는데요. 생각보다 명줄이 길었던 한명회, 이 한 늙은 여종이 그를 정성껏 돌본 끝에 한명회는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제서야 안 죽고 살겠구나 라고 생각한 부모가 한명회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일찍 태어난 탓에 머리는 크고 몸은 앙상해서 굉장히 볼품없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별명이 대갈장군이었다고 하네요. 한명회는 부모로부터 이렇게 애정을 받지 못했고, 한명회 아래로 건강하고 좀 잘생긴 사랑스러운 남동생이 태어나면서 사랑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한명회의 부모는 아들들이 장성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그렇게 가세가 기울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된 한명회는 체구도 왜소한 데다가 가난하기까지 하니 주변의 멸시를 받았겠지요. 그렇게 불우한 나날을 보내던 그를 거두어 준 것이 종조부 한상덕이었습니다. 한명회는 태어났을 때 배와 등에 별자리 모양의 검은 점과 사마귀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를 본 한성덕이 이 아이는 범상치 않은 그릇이다, 반드시 우리 집안을 일으킬 것이다 하면서 한명회가 집안을 일으킬 인물임을 예견하고 그를 거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명회 배에 있던 검은 점은 천하의 주인을 상징하는 태성과 두성을 닮았다고 하고요. 어릴 때 개성 영통사의 이 뛰어난 노승이 한명회를 딱 보고 두상에 강염이 있으니 귀하게 될 징조로구나 하면서 한명회의 앞날을 예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튼 이렇게 한상덕 덕분에 한명회는 글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고요. 다행히 머리가 좋아서 글을 빨리 익혀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대갈장군 등의 그런 별명으로 불리긴 했지만, 성인이 되면서는 사실 그렇게 못났지 않았대요. 체구가 점점 좋아져서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눈에 띌 정도로 우뚝해졌고 아주 미남이었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명회를 좀 못났게 표현한 것은 고증이 좀 덜 된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한명회는 류태제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면서 두 명의 친구를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한명회는 잘생겼다 라고 증언해준 서거정이었고요. 또 다른 이가 권람이었습니다. 한명회와 권람은 공통점이 있어서 굉장히 좀 빨리 친해졌는데요. 일단 권람은 태조와 태종에게 큰 총애를 받았던 개국공신 권근의 손자였으니까 두 사람 다 개국공신의 후손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고, 또 권람은 굉장히 불우한 가정 환경의 피해자였어요. 권람의 아버지 권제는 일단 개국공신 권근의 후손답게 학문에 뛰어나고 문장에 능한 인물이었는데, 처음에는 음서로 벼슬길에 올라서 관리를 하던 중에 문과 친시에 장원급제를 해서 사관원 우헌납에 임명되고 출세길을 걸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문은 뛰어났던 권제는 가정에서는 최악의 가장이었다고 해요. 기생첩에 빠져서 본처인, 그러니까 권람의 어머니를 매일 때리고 학대하다가 종국에는 아내를 버렸던 겁니다. 권람도
어머니처럼 아버지에게 구타를 많이 당하며, 그러니까 어린 시절 학대를 당하며 자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부인을 때리는 권제를 말리던 권람의 누이가, 그러니까 어머니를 때리지 마세요 하고 아버지를 잡았다가 아버지가 발로 차는 바람에 누이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딸을 죽였음에도 권제는 조정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데다가 개국공신의 후손이어서 처벌조차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내를 때리고 쫓아내고 딸을 죽인 아버지, 그는 인간도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권람은 그대로 집을 나오게 된 것인데요. 개국공신 집안의 손자들이지만 고아인 한 명에 고아나 다름없는 권람은 이렇게 마음속에 큰 불만을 쌓고 있었고, 세상을 삼키거나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두 사람은 수레에 책을 한가득 싣고 또 술을 한가득 싣고 명산대천을 유람하면서 책 읽고 시집고 술 마시고 하면서 현실의 시름을 달래며 지냈다고 하는데, 이때 10,000권의 책을 읽었다고 하니 세상의 이치를 이때 통달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공부를 해서 과거 합격을 해야, 급제를 해야 하늘 풀고 성공을 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 한명회는 빨리 과거 급제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사실 권람은 아버지를 봐서인지 과거에도 큰 관심이 없었어요. 벼슬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도 한명회가 우리 같이 과거 시험을 보자 하니까 두 사람은 계속 과거 시험을 보는데, 보는 족족 낙방을 하는 겁니다. 책을 읽는다고 해서 과거 시험 공부를 한 건 아니니까 계속 낙방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방황하던 두 사람 중에 먼저 관직에 진출한 사람은 권람이었어요. 떠돌아다니다 보니 돈이 떨어졌을 거니까 뭔가 월급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공신의 후손에게 주어지는 음서 제도가 있으니까 내가 먼저 과거에 진출을 해서 월급을 받아오마 하면서 권람이 하급 무관직인 진위부위에 임명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일단 말단직이긴 해도 돈을 벌게 되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안정이 되어서인지 공부를 좀 해서 1450년 이 권람은 문과에 응시해서 장원급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육품 사원부 감찰로 임명이 되었고, 문종 1년에는 지편전 교리가 돼요. 그곳에서 수양대군과 인연을 또 맺게 되죠. 권람이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는 동안 안타깝게도 한명회는 여전히 과거에 낙방을 하며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었는데요. 문종 2년 이 권람이 추천을 해서 한명회가 개성에 있는 경덕궁을 지키는 수의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38살에 궁궐 문지기가 된 건데, 그러니까 정말 초라한 벼슬이잖아요. 그런데도 한명회는 어쨌든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가 된 것 자체를 굉장히 기뻐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개경의 관리들이 만월대에 모여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 개성에 있는 관리들끼리 우리 똘똘 뭉쳐보자, 송도계를 만들자라는 말이 오가게 됩니다. 그러자 한명회가 아 그래? 그럼 나도 좀 개원으로 끼워줘 라고 했는데, 다른 이들이 비웃으면서 너 따위를 받아달라고 하면서 한명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겁니다. 자, 한명회는 이때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고, 내가 이 수치는 꼭 기억해서 갚으리라 결심을 하고 성공의 길로 나설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요. 이 늦은 나이에 과거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은 낮아 보였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성공하리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던 중 1452년 5월 14일 문종이 제위 2년 3개월 만에 승하하고 닷새 후 단종이 12살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어린 임금이 즉위를 하자 조정을 장악한 의정부 대신들, 그 중에서도 김종서가 세력의 중심이 되는데,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는 반면 반대하는 세력도 있어서 그 세력들이 대립하게 됩니다. 이 분열의 중심에 있었던 이가 바로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죠. 한명회는 이 혼란의 시기가 나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자신을 높은 곳으로 올려줄 인물로 수양대군을 지목하게 됩니다.
수양대군은 마음속에 야심을 품고 있었지만 종치는 정치 참여를 할 수 없다 보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을 찾고 있었고, 수양대군의 그 욕망이 자신을 저 높은 곳으로 올려줄 것이다 라고 판단한 한명회가 친구 권람에게 임금은 어리고 권력을 마음대로 하는 대신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서 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안평대군이 있다. 반면 수양대군은 똑똑하고 굳세며 사심이 없다 하면서 이 수양대군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이 권람이 그런 사실을 이 수양대군에게 살짝 어필을 하는데, 수양대군은 자신을 칭찬하는 말을 들으니 당연히 기분이 좋았겠죠. 예로부터 영웅은 처세하기가 어렵다. 그 지위가 낮은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내 비록 그의 얼굴은 알지 못하지만 참으로 뛰어난 이 나라의 선비가 아닌가 하고 칭찬을 하면서 한명회를 만나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남이 성사된 두 사람, 수양대군을 만난 자리에서 한명회는 어린 임금의 주변에는 이 정권을 농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국가에 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안평대군과 그 주변의 대신들이 역모를 꾀하고 있는 것은 길 가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이럴 때 충의로운 신하가 나타나서 반정을 해서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면서 이 수양대군의 야심을 자극하는 말을 했고, 수양대군은 이 말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이로다 라고 생각을 했던지 한명회를 책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명회는 이때부터 수양대군의 책사가 돼서 일단 안평대군의 신복에게 접근을 해서 안평대군을 은밀히 조사를 하고 또 김종서를 주시하면서 두 사람을 역모로 몰아가기 위한 어떤 작은 단서라도 찾고 모으는 데 힘썼고, 또 힘께나 쓴다는 이런 무장들, 그렇죠? 이들을 수양대군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차근차근 거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당시 안평대군의 측근에는 이혈로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혈로는 산릉도감의 장무를 맡아서 문종의 왕릉을 조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종서와 안평대군을 연결해 준 것도 바로 이혈로였죠. 사실 한명회는 이혈로가 뛰어난 인물이라는 걸 알고 수양대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포섭을 해봤는데 시도 안 먹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에 분노한 수양대군이 안평대군 집으로 찾아가서 이혈로라는 놈이 속이 시커먼 놈이다. 그 놈을 멀리하도록 하여라 라면서 경고의 말을 날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속내를 드러낸 것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수양대군은 감정을 절제하는 게 좀 서툴렀던 것 같죠. 자, 그러던 중 이 단종 즉위년인 1452년 9월 6일 수양대군이 이혈로를 구타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단종이 하사한 음식을 가지고 문종의 왕릉 공사를 잘 진행하고 있는지 보고 뭔가 위로를 하기 위해서 수양대군이 찾아갔는데, 이혈로가 자신에게 공손하게 대하지 않았다면서 이혈로를 때린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수양대군은 빗발치는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수양대군은 명나라의 사은사로 가기로 자청을 하는데요. 사실 이혈로가 안평대군에게 사은사로 가기를 조언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수양대군이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수양대군은 신숙주를 서장관으로 삼아서 명나라로 향했고 무사히 사은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데, 단종은 이를 축하하면서 안평대군을 보내 수양대군 일행을 맞이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외교 업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수양대군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을 덮고 입지를 다질 수 있었고, 또 한명회는 권람의 소개로 알게 된 신숙주의 아들과 자신의 딸을 혼인시켜서 사돈관계를 맺으면서 일단 신숙주를 한명회 편으로 또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양대군은 명나라에서 돌아온 지 8개월이 지난 1453년 10월 10일 김종서를 철퇴로 내리치면서 계유정난에 신호탄을 쏘았고, 한명회의 손에는 대신들의 생사 여탈을 적은 살생부가 들려지게 되는데요. 한명회의 손짓 하나에 수많은 대신들의 목숨이 사그라졌으며
수양대군의 동생 안평대군과 그의 아들 역시 귀양을 갔다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계유정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세조편에서 자세히 언급을 했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유정난이 있고 계유정난이 일어난 닷새 후에 이 한명회를 포함한 43명이 정난공신으로 봉해지는데 한명회, 수양대군, 정인지 등이 정난공신 1등의 이름을 올리게 되지요. 자, 그리고 1455년인 단종 3년 한명회는 사돈 윤사로를 시켜서 해빈 양씨가 금성대군과 영모를 꾸몄다. 그러니까 해빈 양씨 이야기도 제가 세조편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해빈 양씨가 이 금성대군과 영모를 꾸몄다라는 고변을 하게 만듭니다. 해빈 양씨는 단종을 키워준 사람이어서 단종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고 또 금성대군은 단종이 거의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숙부였는데 이들을 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 일로 금성대군과 이 해빈 양씨 그리고 해빈 양씨의 아들 한남군과 영풍군의 유배가 결정이 되었고 자, 그들을 제발 죽이지 말아 주시오 하면서 결국 단종의 양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수양대군은 왕위에 올라 세조가 되었으며 자신의 즉위에 공을 세운 이들을 좌익공신에 봉했는데 이 사돈 윤사로를 시켜서 영모를 꾸미고 고변을 설계한 한명회가 좌익공신 1등에 봉해지게 됩니다. 사실 양위는 명분일 뿐이고요. 왕이 찬탈을 한 것이 맞죠. 그런데 세조는 자신이 왕위 찬탈자로 보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명나라에 고명을 청하는 사신을 보내게 되는데 예문관 대제학 신숙주가 세조의 고명을 청하는 주문사로 또 이조참판 권람이 세조의 즉위를 허락하는 것을 감사하는 사은사로 임명돼서 명나라를 다녀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조 2년인 1456년 4월 명나라 황제의 책봉사가 한양에 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명나라의 사신이 오는 거니까 명분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서 너무나 기뻤던 세조가 매일 연회를 열고 책봉사로 온 사신들에게 온갖 선물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세조와 의경세자를 제거하고 상황 단종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들의 거사일은 6월 1일 단종이 명나라 사신들을 창덕궁에 초대해 연회를 베풀기로 한 날이었죠. 이날 성승과 유흥부 등이 이 벼룬검으로 세워 이제 무장을 한 다음 서 있다가 세조와 의경세자, 한명회, 권람, 신숙주 등을 제거할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명회가 굉장히 촉이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 뭔가 불길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이 한명회가 세조를 설득해서 연회 장소도 바꾸고 벼룬검을 세우지 않게 되면서 거사는 실패로 돌아갔고 이에 연루된 이들은 혹독한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때 무려 800여 명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병자옥사라고 하고 이들의 거사를 저지시킨 한명회는 도승지로 승진하게 됩니다. 병자옥사 이후 단종은 창덕궁에서 쫓겨나서 금성대군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세조 3년인 1457년 1월 명나라에서 상왕이었던 정통제가 복위를 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세조는 이런 일이 조선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상왕인 단종을 어떤 잠정적 위험 요소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시켜서 강원도 영월로 유배에 보내고 그때 경상도 순흥에서 유배 중이었던 금성대군이 또 단종 복위를 하려고 하다가 발각되는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지요. 자, 그런데 같은 해 9월 세조의 장남인 의경세자가 2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세조의 불안은 극도에 달하게 됩니다. 의경세자의 아들들은 나이가 어려서 후계자로 세우기가 불안했던 세조는 둘째 아들 해양대군을 세자로 세우는데 사실 그 당시 해양대군은 8살밖에 되지 않아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 의경세자의 죽음으로
이득을 본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한명회입니다. 자, 이득을 본 이유는 그의 셋째 딸이 세자빈으로 간택되었기 때문이죠. 한명회는 아들 1명과 딸이 4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가문을 더욱 번창시키기 위해서 혼사를 잘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었죠, 한명회가. 아들 한 분은 사실 막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아니어서 음보로 간직에 나가서 공조 참판에 이르게 되었고, 큰 딸은 세종의 서녀 정현옹주의 아들 윤반과 혼인을 해서 어쨌든 왕실과 인연을 맺은 거잖아요. 그렇게 왕실과 인연을 맺게 하고, 그리고 둘째 딸은 영의정인 신숙주의 맏아들 신주에게 시집을 보내서 세도가와 연결을 하고 신숙주를 끌어들이는데 한몫을 하게 되죠. 그리고 셋째 딸을 세자 해양대군에게 시집을 보내서 마침내 부원군이 될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자, 세조 7년 세자의 장인이 된 이 한명회는 강원도와 함경도 도채찰사로 임명이 되었고, 상당 부원군 겸 병조판서에 올라서 군권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자, 이는 세자의 장인이 된 한명회가 세자를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세조가 힘을 많이 실어준 것인데요. 같은 해에 원손 또 인성대군까지 태어나면서 한명회의 이 권력은 세조 다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모든 이 권세는 내 손아귀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그에게 불행이 닥칩니다.